자, 22회 사회복지사 1급 우리 국가시험 합격 설명회.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내년에 치러질 겁니다. 2024년도에 치러질 이 시험 제도에 관해서, 시험의 제도, 내용, 또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 그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면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호칭할 때 항상 귀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세요. 왜?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이 세상들,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속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 사용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자,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한번 다져봅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자, 저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실 거고요. 합격하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제 1부를 볼 텐데요. 이제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1부에서는 자, 22회 사회복지사 1급 이 국가시험의 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은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죠? 정확히는 우리 역사가 이래요. 1997년인데, 이거 1급 시험에도 가끔 출제되죠.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97년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제도가 도입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97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1급 시험 자격 제도가 도입되어지고, 이후에 2003년도에 1회 1급 시험을 치르게 돼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기 시험이었었습니다. 우린 실기 시험이 없죠. 2003년도에 1회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우리 실천론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맞춘 거야. 또 하나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 이 11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단 한 번도 이 시험에 이제 합격의 방법, 룰이 바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건 23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그래서 23회, 23년 된 22년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룰이라든지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봤더니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예상일. 자, 제가 시험 예상일을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해요. 매년 이제 합격 설명회를 하면서. 근데 이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제가 2022년도 21회 시험을 2022년도 1월 14일 날 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전년도에는 2월 초에 봤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땡겨서 보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다, 1월 14일 날 본다 라고 했더니 진짜 올해 1월 14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시험 일정을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설날 전에, 설날 전주나 또는 전전주쯤에 정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설날 이후에 정하지 아니하고 전주나 전전주쯤에 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설날 이후에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설날 편안한 마음 갖고서 놀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 가족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설 전에 시험을 봅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이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이 땡겨줄 수밖에 없었다. 자, 내년도, 자,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22회 시험 보시게 될 텐데, 그 예상일은 1월 27일입니다. 제 얘기를 믿으십시오. 며칠이라고 여러분? 1월 27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1월 27일 날. 자,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날을 D-Day라고 생각하시고 이 날 합격 나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각오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이 강의 잘 들어주시고 저하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제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이 사회복지사법 11조 제3항을 봤더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부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시험 자격 제도 조건이 언제 생겼다 그랬습니까? 2007년도에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 국가시험 자격 제도가 도입돼서, 죄송합니다. 2007년이 아니라 1997년도에,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실제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 부여하고, 자,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합격 설명회 시간에 이 얘기를 첨부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급 자격증을 가져야 될 동기,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전문사회복지사, 우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도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법조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가지, 2018년도에 자격이 도입되어져서 2020년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기존에 1995년도에 제정된 그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제도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제 이 법제도가 바뀌면서 2016년도에 이 정신보건법이 폐지되고 정신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2016년도에. 그러면서 어떻게 기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말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얘는 원래부터 있었고, 또 의료사회복지사하고 학교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제 새로이 등장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입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한테 이 자격증을 줍니다. 이거 전부 다 뭐죠? 국가 자격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2019년이죠. 2019년부터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제를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사회 보호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을 공부하면서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렇게 운영해 볼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접혔죠. 접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위주의 통합 돌봄 체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등장한 자격증이 바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요, 이 의료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자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례 관리자로서 일종의 준 공무원처럼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관련 정보를 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민간 자격증이었었습니다. 한국 학교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던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상담도 해주시고 뭐 진로 지도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멋진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세 가지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고, 또 이제 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이 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으신 분한테 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1급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3조를 봤던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을 매년 몇 번? 한 번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죠? 국가시험은 항상 한 번일 때 누가 실시를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를 해요. 그런데 한 번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한 번 이상이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두 번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꼭 한 번만 시험을 봅니다. 언제 본다 그랬죠? 2024년도 1월 24일 날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보게 될 거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반드시 필기시험 방법에 의해서 실시한다라고 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시험 없습니다. 필기시험만 봐요. 자, 시험 구성을 좀 볼게요.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시험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룰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시험 체제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알고 계시고 또 뭐 그냥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깊게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은 과목이 3 개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과목하고 영역을 구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목이 몇 개라고요? 3 개. 그다음에 그 안에 영역이 8 개가 있어요. 이 과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험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2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에 과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과락이라는 게 뭐예요? 과목별 낙방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과목별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었을 때 총점, 전체 점수를 다 만족시켜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낙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3 가지 과목에 8 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부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총 문제수는 200문제를 시험 봐요. 200문제를. 그리고 각 문제마다 한 1점씩 배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당연히 그럼 어떻게 만점 맞으신 분은 200점이 되겠죠. 자, 문제 형식은 객관식 오지택 1형. 그렇죠. 객관식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회 시험 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한 영역당 25문제씩 시험을 봤어요. 한 영역당. 그럼 여러분,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8영역에 200문제니까 200문제를 8로 나누잖아요. 그죠? 200문제를 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5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 영역당 몇 문제? 25문제를 우리는 현재 시험을 보는데, 12회 전까지, 그러니까 12회 시험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30문제를 봤어요. 몇 문제 봤다고요? 30문제. 그래서 총 문제가 30 곱하기 8 영역해서 240문제를 시험을 본 적도 있었어요. 1회 시험부터 12회 시험 때까지는. 그 지금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40문제 가까이가 휙 하고 줄은 거예요.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또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 과목 및 세부 영역을 잠깐 보시면, 이 시험은요, 자, 1교시가 과목에, 1교시하고 과목은 같은 얘기라고 정리하셔도 돼요. 시험 과목의 명칭이 뭐라고요? 사회복지 기초라고 합니다. 이 기초 안에 이 과목 이름이에요. 이게 과목 이름. 아까 과락 얘기했잖아요. 꼭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50문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 2 가지 영역을 같이 봐요. 뭐냐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각각 25문항씩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지 하나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사회복지조사론을 묶어서 한 세트로 줍니다. 그죠? 그 안에 과목 이름을 뭘로 줬어요? 사회복지 기초라고 과목을 줘서 주는 거예요. 각 영역이 25문제고 토탈 50문제를 1교시에 보고, 자, 시험 시간이 얼마? 5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한 문제를 푸는데 1분의 시간을 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한 문제를 풀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OMR 카드에 마킹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1분 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당,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스피디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교시 이 과목의 이름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실천론이 아니고 2 번째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여긴 75문항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영역이 3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아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고 취득하시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또는 취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취득 예정이신 분들, 내년에 취득 예정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럼 다 이제 학교에서 이 해당 영역들을 하나의 과목들로, 보통 3학점짜리 과목들이죠. 공부를 해 보셨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이 제목들,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이 제목들은 많이 익혀져 있죠, 귀에. 그죠?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문제? 75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75문제를 75분 동안 봐요. 역시 한 문항당 1분씩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3교시의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책과 제도. 자, 이게 과목 이름이에요. 이 안에 역시 3개 영역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걸 몇 시간? 75분 시간 동안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과목은 3개인데 이 안에 영역이 총 8개죠. 사실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죠? 얘네들을 과목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야. 한 과목 공부하는데 최소 반년, 그죠? 한 학기 이상은 투자를 하셔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죠?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엄청난 8과목을 우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의 과목 및 세부 영역 해놓고, 자, 이게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 잠깐 진행하는 건데, 나중에 시험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9시까지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9시 30분서부터 시작을 해요. 30분 동안에 이제 그 시험 관리자들이 시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험 때 이런 부정행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2교시 시험 끝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 한 40에서 50분 정도 중식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1회 시험 때, 그러니까 올해 본 시험이죠. 올해 본 시험에서는 중식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뭐 이유는 당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밥 먹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식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 2024년도 22회 시험 때는 반드시 중식 시간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1, 2교시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3교시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고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시간 연장 수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전부 장애인 분들이세요. 장애도 이제 경증, 중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증, 중증 여부에 따라서 최소 1.1에서 최대 1.7배까지 시간을 연장시켜 드립니다. 혹시나 장애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험 어떻게 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 연장 수험자 신청을 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연장 신청이 될 수 있어요. 그것들 고려하셔서 앞으로 시험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합격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느냐? 자, 합격자 결정 기준인데요. 역시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서 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나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뭘로? 합격자가 아닙니다. 합격 예정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험 제도의 특수한 매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과목의 4할이니까 40%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이 시험은 과목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3개라 그랬었어요. 사회복지 기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이 몇 개? 3개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이 4할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었을 때 과락이라는 걸 당하는 거예요. 과락. 그 다음에 이 총점 6할 이상을 맞았었을 때 전체 점수, 총점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봤지만 200점이라 그랬었어요. 200점에 6할이니까 100분의 60이죠. 그럼 몇 문제죠? 120문제죠. 다시 얘기한다면, 자,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이 시험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각 과목별로 40% 이상을 맞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총점으로 12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과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 기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실천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책은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 모여져서, 이 영역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자, 사회복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조사론을 합해서, 그럼 총 50문제잖아요.
50문제에 40%예요. 그럼 몇 문제가 되는 거죠? 5, 4, 20. 20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조사론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공부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시험 합격하신 분들 중에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도 조사론 때문에 작년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 내가 조사론 한번 정복해 보겠다 하셔서 공부하셔 가지고 요번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합격 이제 점수 가채점을 해 봤는데 21점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25문제 중에서.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고 함께 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은 좋은 결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조사론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씨 조사론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5개 틀렸어요. 그럼 20점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합하면은. 인행사 25, 조사론 25에서 조사론 빵점 맞고 인행사에서 5개 틀리면 20점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과락이다 아니다? 과락?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얘기한다면 얘는 영역별로 빵점이 나와도 과락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재밌지 않아요, 이 시험? 자, 두 번째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을 봤더니 지역사회 복지론을 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지역사회 복지론 빵점 맞았어요. 40%라고 얘기했는데 75문제에 40%니까 75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3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실천론 쉬우니까 여기서 20점, 실천기술론에서 10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빵점 맞은 거야. 그래도 합격 안 합격? 합격이에요. 그래도. 합격이 아니라 과락이 아닙니다. 정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3교시에서도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을 합해서 30점 이상만 맞아주면 돼요. 그럼 과락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시험은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자, 1년에 보통 25,000에서 7,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세요. 25,000에서 7,000명 정도, 25,000에서 27,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과락이 한 명? 한 명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시험은 과락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과락 걱정 없이 뭐만 합격을 위해서는 총점에만 몰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총점도 보면 200 곱하기 100분의 60은 120점이에요. 12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20점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영역별로 25문제씩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10문제씩 각 영역별로 10개씩 틀려도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야. 왜? 10개씩 틀면 15개 남잖아요. 각 영역별로. 15개 곱하기 8 영역하면 120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25문제 중에서 10개씩 틀려도 영역별로 그래도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만 봤었을 때는 여러분은 어때요? 시험이 그닥 합격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0% 초반이죠. 올해도 합격률이 그닥 좋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19회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그때는 60%가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줬습니다. 일종의 사기부양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시험 문제가 쉬웠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19회 시험의 합격률 같은 건 앞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뭐다? 그래 30% 합격률 밖에 되지 않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에 임해 주셔야 돼요. 야, 시험 조건이 이렇게 쉬운데 120점만 맞으면 되는데 200점에서 80개 틀려갖고 120점만 맞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을까?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잠깐 진행을 하고요. 일단 합격자 결정 기준 여기 보시면 합격 예정자라고 해서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예정자가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합격 예정자는 아직 합격자는 아니죠. 그 분들이 그러니까 과락 조건 넘어서고 총점 조건에서 12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이 합격 예정자가 되고
이분들이 이제 관련된 서류를 사회복지사협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뭐 실습 일지 또는 최종 학력 최종 학력 뭐 졸업 증명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걸 심사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뭐 요런 얘기는 잠깐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합격에 있어서는 야, 총점 조건만 맞추면 된다. 그럼 나는 합격 예정자 되고, 그리고 서류 전형이라는 건 내가 이제 이 응시 자격 안내를 말씀드릴 텐데, 이 안에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인지만 서류상으로 증명을 하면 그럼 합격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 잠깐 보시면 이래요. 자, 응시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자, 역시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 뭐 고등교육법,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 박사학위 취득한 자, 그래서 2024년도 2월 28일까지 학위 취득한 자. 다시 얘기한다면 취득 예정인 자입니다. 아직까지 취득을 하지 않았지만 취득 예정인 자. 언제까지? 24년 2월 28일까지. 나머지 내용들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자, 대학교가 있죠?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전공 불문하고 어떤 학과든지 괜찮습니다. 전공 불문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거나 현재 또는 취득하실 예정, 언제까지 취득 예정이냐면 2024년도 내년도 2월 28일 안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럼 다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꼭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뭐 요새는 뭐 학점운행제,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잖아요.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갖추시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예정이다. 언제까지? 2024년도 2월 말까지. 그런 분들은 전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2년제입니다.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반드시 현장 경력 1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의 현장 근무를 사회복지사로서 하셨었을 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년제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조건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 조건에 부합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뭐 결격 취소 사유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 취소 조건들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이게 이제 법원에 이렇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인데 뭐 그 치매, 뭐 정신질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 없으시죠? 그 다음에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현재 감옥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근고징역 사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형법에 따라서 형법 41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형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감옥에 계신 분들이세요. 다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뭐 요새 많잖아요, 그죠? 요새 되게 우리나라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중독자분들, 근데 정신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시험을 원칙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래요.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시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질환들, 그러니까 조현증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문의가, 그러니까 의사가 보통 자기 주치의죠. 주치의가 이분 시험 봐도 된다라고 해서 그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서면 양식이 있는데
그렇게 허락을 해 주면은 얼마든지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약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나 정신질환 판정 받았어. 그것 때문에 시험 못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로서 이 시험을 한번 응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소 사유인데 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취소당할 때가 있습니다. 봤더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시면 안 될 거고요. 그죠? 요새 논란 많이 되어지고 있던 거, 과거부터 논란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허위 실습이죠. 실습을 제대로 하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위로 실습 일지나 실습 확인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셔서 실습하신 분들, 그거 다 위치 추적됩니다, 요새는요. 예, 경찰서에서 다 잡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보통 그렇게 허위 실습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특징이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돈을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꼬리가 잡힙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서 그 꼬리 잡힌 것 때문에 거기서 실습 받았던 분들이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되면 애써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셨던 자격증이 취소된다는 거. 자, 보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공부하셨던, 얘기 나눴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대여, 위조, 변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남한테 자격증 빌려줬다? 그럼 취소당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 뭐 이 정도는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 뭐 크게 큰 중요한 얘기 아니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우리가 어떻게 합격해야 될 것인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합격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격해야 될까?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상대방을 알고 또 나를 알면 그럼 100점 100승,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극복해야 될 상대방은 당연히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시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시험은 연초에 치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드려요. 연초라는 게 보통 1월 달, 아주 늦어도 2월 첫째 주쯤에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죠? 한 가을쯤 보면은 아마 합격률이 제가 보기엔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근데 한겨울, 연초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시험의 합격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자, 그런 거죠. 우리 연말 연시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연말이 되어지고 연시가 되어지면 바쁩니다. 그죠? 송년회 가야지, 막년회 가야지, 그죠? 신년회 가야 됩니다.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이제 시험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현장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이 되면,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이 되어지면은 예산 보고라는 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 보고를 시군구청장한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보고서 만들어야 되죠. 또 내년도 계획서 준비해야 되죠. 결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복잡한 일들, 말 그대로 이제 공사 다망한 일들이 이때 막 터지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국가 자격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죠? 벼락치기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벼락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험 준비를 하면서요, 너무 짧은 시간, 너무 공부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놓고 준비를 하시다가 가고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서 우리 이 시험이요, 1년에 시험을 보실 때 25,000에서 27,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시험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응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이제 그 시험 응시를 하거든요. 내가 응시료를 내고서 시험을 응시 즉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 접수자 숫자는 3만 한 2-3천 명씩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1 년에 5천 명, 많을 때는 한 7천 명 정도가 시험에 접수를 해 놓고 나서 시험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 시험장에 가게 되면 왜 이렇게 듬성듬성 사람들이 안 나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이 시험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다 보니까 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재작년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시 재등록, 그래서 시험을 보게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나서 빵꾸난 자리, 그걸 이제 빈자리라고 이 제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빈자리 접수 기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임차를 합니다. 빌리는 거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어느 학교나 이런 것들을 빌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셨다가 실제로 시험에 응시 안 하겠다고 접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막 5천 명에서 막 7천 명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뭐 한다? 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단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사단까지. 자, 다시 얘기한다면 이 시험은요, 연초에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결시자가 뒷담 많습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시험날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그래, 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중간쯤 끄트머리쯤 가다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내년에도 시험 있는데 뭐 이러고서 시험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시자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연초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시험 준비를 일찍 하시면 됩니다. 일찍, 아주, 그리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일찍 자근자근 공부하시면, 그럼 막판에 가서 이렇게 정신없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특히 연배가 많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래, 한 1년 정도 내가 투자해서, 한 10개월 정도 투자해서 천천히 공부하겠다. 이게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지적인 전문성을 확인하고 또 갖추는 아주 좋은 시간,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루에 아주 적은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험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것이 합격률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연시 정신 없을 때 그때 시험에 몰입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시험 준비에. 자, 두 번째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뒷담 많습니다. 우리 8개 영역 시험 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서 뭐라 그랬나요?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그죠? 이 8개 과목이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1년, 2년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양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시작해서 법제론까지. 혼자서들 공부를 하세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맨 앞에 영역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니까 대부분의 수험서나 또는 자습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자, 나 오늘은 열심히 공부할 거야. 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합니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한 2, 3일 쉬었습니다. 그럼 또 뭐 하죠? 그 다음 2, 3일 뒤에 또다시 공부 한번 해봐야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다시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쉬어요. 그리고 2, 3일 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부터. 이게 반복돼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님들이 1급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분량 많은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 또 효과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좋은 책과 좋은 강의 가지고 그 커리큘럼에 맞게끔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독학이 조금 벅차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세요, 이 시험은요. 물론 이제 학부 졸업하시고 바로 졸업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독학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저 항상 강의 시간에 이 말씀 드려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1급 시험 제도가 도입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사회복지사로서 진짜 전문가인지를 입증하라고 만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 체계를 이 시험 준비를 통해서 갖춰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지사는요, 자격증이 장관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많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전 국민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많이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정말 고도의 전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제도 도입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문가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학부에서도 학생들을 가리켜요, 사회복지학과. 근데 저도 가리키는 교수 입장이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기간만큼 이렇게 제대로 사회복지사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분 그런 공부 하셨어요? 못 해보셨을 겁니다.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 다시 얘기한다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난 슈퍼바이저가 될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하시고 3년 지나면은 현장의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물론 2급 자격증 취득하고 5년 있어도 슈퍼바이저지만 질이 틀리죠. 이제 우리 합격수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수원에 있는 어떤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시설 기관장님이신데 이분이 2급 자격증만 갖고 계셨는데 그 기관에 자꾸 실습생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묻는답니다. 당신 자격증이 뭡니까? 나 2급이야. 그런데 나 경력 5년 이상 됐어. 그때 실습생들이 어떻게 무시를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연배가 상당히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작년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점수로 취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좀 해 주십시오. 저하고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학부에서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 교수님 되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공부해보자. 공부를 해봤더니 효과가 나고 나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 방향 이런 것들을 새로 잡게 됩니다. 저 포항에 계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그죠, 사이버 대학교 거기서 1년인가요? 사이버가 아니라 학점은행제죠. 1년 공부하시고 나서 그냥 자격증 하나 취득해 보지 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셨다가 1급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대구 카톨릭 대학교죠. 대구 대학교 죄송합니다. 대구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까지 맞으시고 현재 교직에 계십니다. 교수님으로 계세요. 또 저 부산에 계신 한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하셨던 여성분이셨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거예요. 공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교수님으로 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들을 폄훼하거나 또는 깎아내리거나 또는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 꾸고 싶은 꿈들 이런 것들을 다 실현해 보십시오. 그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이 사회복사 1급 시험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번 준비 기간 동안에 한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래서 꼭 합격하고 그걸 기반 삼아서 멋진 꿈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내가 되겠다.'라는 생각 한번 가져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몇 점만 맞으면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합격률은 30% 초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뭐냐? 좋은 교재하고 강의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좋은 교재하고 강의만. 자, 그리고 이 시험은요, 더 꿈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요. 이 시험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그 얘기 합니다.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또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선생님들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격을 하신다면 거기서 얻은 자신감을 갖고 더 큰 목표, 더 큰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기회, 디딤돌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봤더니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런 책들, 제가 집필한 책인데 헬커스 사회복사 1급 통합 기본서, 그다음에 이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핵심 요약집, 그다음에 모의고사, 요런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이 책보다 더 수험에 적합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기출되어졌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했고요. 그 기출 문제가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제되어질 것들, 모든 교재들, 교과서들을 다 분석을 했고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부 다 알차게 분석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책에 보시면요, 뭐 이렇게 책에 대한 평을 좋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올해 이제 이 책이 언제 출간이 되냐면요, 기본서가 2월 다다음 주에 출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다부지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책만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책 바깥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고 이 책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 이게 3년째 된 책인데요. 기존 책 내용을 많이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적합되어진 교재로 출간이 되어집니다.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의 강의 커리큘럼,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총 우리가 4단계로 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론 정복 필이라고 해갖고요. 이론과 이론과 기출 지문 원큐로 끝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기본서 안에 보면요, 이 양옆으로 이 기출 문제를 OX 형태로 바꿔서 책의 양옆으로,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양옆에 OX 문제를 여기 3,000개라고 되어져 있는데 올해 보강을 해갖고 한 3,500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 기출 문제들 웬만한 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론을 보고 바로 기출 문제를 접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그런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기출 정복, 기출 문제에 대한 정복인데요. 올해 뭐가 출간이 되어지냐면요,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출간이 되어집니다. 진도별로 기출 문제를 만들었어요. 기출 문제를 편성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재보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교재를 만들고 그 뒤편에다가는 그걸 다시 회차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기출의 유형과 흐름이 파악이 되어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회차별로 풀 때는 마치 실전의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감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출 문제집도 항상 1 등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 서점 등에서 1 등을 하고 있었었는데 올해는 정말 더 멋지게 편집 제작을 했으니까 이 책 가지고 준비하셨었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기출 문제집 있으면 그거 이용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예.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핵심 정보 필이라고 해서 핵심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론 공부 끝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풀었으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엑기스라고 하죠. 철저하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셔서 총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외에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개정법령 특강이라고 해서요. 우리 시험은요. 매년 1월 1일,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월에 보는 시험을 그 시험의 내용 중에 이제 법과 제도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출제되는 것 중에. 근데 그 법 개정된 것을 그해 1월 달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1월 첫째 주쯤 되면 그때 이 개정 법령 특강 진행을 해서 이 바뀐 법제도에 관해서 빠르게 강의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투게더 줌 스터디. 보통 줌이나 또는 유튜브를 가지고 이게 우리 강의만의 특별한 일종의 서비스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 줌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줌이나 또는 지금처럼 유튜브 실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또 이 공부의 진도를 함께 맞춰가는 시간을 올해 또 가져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가져봤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올해는 확실하게 이 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요. 자,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저한테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십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여기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학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로나 또는 기관 설립 운영. 요새 이제 노인 장교양 기관들 많이 설립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이런 상담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기본 이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론과 기출지문 멍키로 끝장하고 한 4,000개, 3,500개가 좀 넘어요. OX 지문 한꺼번에 풀고요. 해커스 사회복사 1급 통합 이론서 우리 다다음 주에 출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 기출문제 풀이 8개년 기출문제 풉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시중에 보면 뭐 1회 시험, 1회 시험, 2회, 3회까지 4회, 5회, 6회, 7회, 8회 시험의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요. 왜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던 건 9회 시험 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 9회 시험. 그러니까 그 전에는 8회나 7회나 6회나 4회 우리 1, 2, 3회까지는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공개를 하지 않다가 9회 시험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9회 시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학생들의 요청, 수험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그때 공개가 됐던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 드리지만 8회, 7회, 6회가 마치 기출문제인 것처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보통 보고문제라고 하죠. 실제 기출된 것이 아니라 기출되어졌다고 여겨져서 만들어진 출판사나 또는 저자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뢰하지 마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기출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9회 시험부터예요. 9회 시험부터. 그런데 그 9회 시험부터를 다 풀어보느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8개년이면 충분합니다. 최근의 경향들이 반영되어진 이 8개년 시험이면 충분하고 특히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이론서, 그 기본서 교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OX 형태로
9회부터 시작해서 9회부터 시작해서 이 8개년도 기출문제집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은 어떻게 OX 형태로 중요한 것들은 다 뽑아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 진도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것만 또 공부하셔도 충분하더라. 자, 그 다음에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핵정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핵심 요약집이 있어요. 그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되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치르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확실한 감각, 시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봉투 모의고사로 올해 출간이 되어질 겁니다. 자, 부가 서비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정 법령 특강 2024년 1월 초중에 기출 예상 범위 내에서 개정 법률 안내 및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투게더 줌 스터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진도 관리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줌이나 또는 유튜브로 실시를 하고요. 매월 중 한 번 이상 강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자, 시간 및 질의 주제를 정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재밌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는 얘기 주셨고요. 뭐 진로 상담, 어떤 분은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술 잔뜩 드신 다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술 드신 다음에 전화하셔갖고서 공부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제가 해장국을 사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정우스쿨에서 이렇게 받아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좀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보면 사회복사 1급 시험 과목 중 가장 많이 과락이 발생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락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과락보다는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 짐작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사회복지 조사론하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론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때문에들 많이 고생들을 하세요. 그렇죠. 뭐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쯤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아니라 사회 복지 그 실천 기술론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압도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뭐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조사론이에요. 조사론, 그 다음에 정책론쯤입니다. 자, 그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회복사 1급의 전략적인 시험 공부 방법 무엇일까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란 건 용어를 잘 쓰셨는데 이 질문하신 분이 이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전쟁에서는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면 되는데 이 전략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그런데 믿으시고 저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매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여러분들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제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전략적인 시험 공부 방법 우리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고요. 아마 기존에 수강을 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조사론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시험지 지문 내용이 조금만 응용되는 내용만 나오면 머릿속에 하얘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론이 문제인 거예요. 조사론이. 그러니까 조사론, 사회복지 조사론은 사실은 기본적인 이해, 특히 통계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조사로는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그것 위주로 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강의 진행합니다. 자, 하얘지고
이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반복입니다. 조사론이 어렵지만 이 조사론에서 나는 좋은 점수를 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복적 학습이에요. 우리 교재 가지고 반복적 학습하시면 됩니다. 교재 가지고 강의 계속 수강해 주시면 되고, 특히 제가 이 조사론 수업하고 관련해서는요, 올해 별도로 조금만 더 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다른 그러니까 박정훈 선생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 조사론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점수가 나온다. 아니, 조사론 정말 재미있다고 얘기가 나온다 정도 얘기 진행할 정도로 이 조사론을 조금 더 퍼펙트하게 강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그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1급 준비 기간과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좀 틀리겠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연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차근차근 기간을 길게 잡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렇죠. 또 본인 나름의 스케줄, 계획에 맞춰서 계획표를 짜서 공부하시는 거 바람직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게 필수적인 거 전부 다 합니다. 그만큼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시험에 대한, 시험 제도나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배경 지식은요. 자, 조사론과 기술론 120점에서 두세 문제 자꾸 틀립니다. 속상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두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합격을 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들려지는데, 올해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더 확실하게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제가 팍팍 찍어서 드릴 거거든요. 그 팍팍 찍어서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만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만일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역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2, 3문제 극복해서 우리 반드시 합격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직장인인데 합격 캠프반을 3월부터 병행시 공부 시간을 인강 하루 한 강, 그리고 문제풀이를 얼마만큼 들어야 하는지, 공부 할당량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재밌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어서 더욱 시간 배분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직장은 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공부 시간을 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연애까지 하고 계시고 또 직장 생활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들이 틀려요. 특히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다 틀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간에, 밤에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이제 살림도,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밤에 한두 시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몰아서 난 주중에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다. 몰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몰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 강의는 진도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꾸준하게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전부 다 들을 것인가. 기본 이론은 1회독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기본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걔는 반드시 한 번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올해는 강의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강의가 우리 기본 이론서 책에 나오고 나서 2월 말부터 강의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재밌고 웃기고 행복하게 강의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강의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되셨죠? 그래서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강의 진행할 테니까 이 수강을 하는 시간 편성은, 이건 제가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야간의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또는 밤에 몰아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주말 몰아서 공부할 것인가를 각자 정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수강하는데, 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이 필요한 시간을 어느 때 확보할 것인가를 본인이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일 안 되신다고 한다면 저한테 콜백 서비스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전화 올리고서 전화로 같이 상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한 합격에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멋진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아름답게 만나봅시다. 멋진 사회복지사의 길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좀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들 혹시나 또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나, 또 한 가지. 저희는요, 그 네이버에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이 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정훈스쿨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정훈스쿨 카페에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정말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합격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진로나 또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있어서의 어떤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소통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정훈 교수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정훈스쿨 카페에 들어오셔서 같이 열심히 소통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얻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다른 여타의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하고 점심시간이잖아요. 그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일, 기쁜 일만 넘쳐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